이놈을 참을 수가 없구나. 생, 이무기 대체 누굴 찾겠다는 건데? 내 동생 강철이 형님? 나 진짜 이무기가 또 있었어. 제목 뱀의 혀 인간의 심장 바람이 억세게 불었다. 내불산 너머 늪지에서 피어오른 안개는 지상과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그 사이 비비는 검은 비녀를 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동공 속에서 윤갑의 몸을 지닌 강철이의 모습이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넌 미쳤구나. 강철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다. 그래, 인간이란 게 이렇게나 끈질긴 거더라. 오장 입구가 찢기듯 아파도 마음은 또 붙잡고 싶어해. 열이 말이다. 비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열이 그 무당년 때문이냐? 강철이는 대답 대신 걸음을 멈췄다. 그들의 사이엔 죽은 벌레와 시든 연잎들이 가득했다. 냄새는 썩었고 땅은 진흙처럼 푹푹 꺼졌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히 섰다. 비비, 넌 날 가장 잘 알잖아. 내가 인간들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그걸 위해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그래서 넌 이제 그 인간을 위해 죽어줄 생각이란 거냐? 강철이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비비는 눈을 떴다. 붉은 안개가 눈앞을 가렸다. 피 안개였다. 그녀의 시야에서 과거가 떠올랐다. 강철이가 처음 그녀를 구해주던 밤, 둘은 함께 인간들에게 쫓기고 함께 동굴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수천 년을 버텼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을 등지고 그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 난 널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 강철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내게 구하자는 게 희생이야? 그게 내가 인간의 몸에 갇힌 대가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비비는 비녀를 꺾어버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 검은 비늘이 일렁이며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다. 좋아. 너 대신 내가 여리의 심장을 먹을게. 그렇게라도 널 깨우쳐주마. 비비. 강철이가 외쳤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내불산은 비명을 삼켰고 여리의 무구 하나가 그 자리에 남겨졌다. 아직 팔척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간보다도 더 집착하는 이무기의 사랑이었다. 같은 시각, 궁안. 임금 이정은 중궁의 정자에 홀로 앉아 고요히 찻잔을 들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미세한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상선 김응순이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다시 그 꿈을 꿨다. 아비의 방 안처럼 벌레와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벽에는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김응순은 고개를 푹 숙였다. 전하,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옵니다. 팔척기가 궐어기로 다시 들어왔다는 첩보가 내금위로부터. 이정은 눈을 감았다.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광통의 기운은 이미 거란을 다시 잠식하고 있었다. 여리와 강철이 그들이 가진 무구와 주문이 필요하다. 당장 내불산으로 사신을 보내라. 과인의 명이라 전하라. 그 순간 정원 뒤편에서 가냘픈 비명이 들렸다. 병조판서 곽상충이 들여보낸 시녀 중 하나가 갑작스레 실성한 채 뛰쳐나오다 쓰러진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두 눈은 뒤집혀 있었다. 팔척기가 다시 왔습니다. 전하, 상선 김응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람이 창문을 울렸다. 이제 더는 피하지 않겠다. 그 순간 왕의 손등에 새하얀 핏줄이 번져갔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오래된 저주의 흔적이었다. 그 무렵 맹청의 지하 음사처, 풍사는 야른 종이로 감싼 부적을 천천히 불태웠다. 향연이 치솟으며 음습한 연기가 천장의 나무틀을 타고 퍼졌다. 그의 앞엔 한 장의 명부가 놓여 있었다. 이름은 없고 단 하나의 칭호만 적혀 있었다. 원자의 동생. 곁에 앉아있던 세원이 물었다. 중전 박씨의 아이를 노리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거늘.
풍산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천지장군께서 원하신다. 왕의 피, 그 맑고 귀한 피를 바쳐야 벌안이 진정된다. 왕실의 피를 끊어야 비로소 새 질서가 열릴 것이다. 세원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풍산의 손끝에 닿은 수정구슬이 희미한 빛을 냈다. 그 안에 중전 박씨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풍산은 무언가를 읊조리며 다시 부적을 썼다. 천지장군께 드릴 재물, 이제 준비되었다. 며칠 뒤 내금이장 김근우는 사냥터를 정리하던 중 땅에 묻힌 부적 서너 장과 금가루가 뿌려진 제단 자리를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풍산의 문장과 동일한 인장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김근우는 임금에게 급비 문서를 올렸다. 무표명, 무서명, 봉인된 자루 안엔 명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단 한 줄, 원자의 동생. 문서를 펼친 이정의 손이 떨렸다. 중전의 아이를 노린다고? 김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제단은 맹청의 술사들이 쓴 방식과 흡사했습니다. 전하, 풍산이 팔척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족된 제사를 준비한 듯합니다. 이정의 눈에 핏줄이 일렁였다. 풍산을 당장 잡아들이라. 그가 먼저 팔척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될 것 같구나. 그날 새벽 어명이 내려졌다. 무녀열이 즉시 도성으로 귀환하라. 내불산 아래 염하게 잠들어 있던 열이는 문득 가슴이 철렁해 눈을 떴다. 문 밖엔 왕명을 품은 사신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염학 열이에게 전하의 교지가 도착하였소. 국본이 위협이 임박하였기에 무녀의 기도와 무구가 다시 궁으로 필요하다 전하셨소. 열이는 이불을 걷었다. 기척도 없이 다가온 강철이는 천장 기둥 아래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결국 부를 줄 알았다. 궁에 다시 가겠단 말이지. 열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봐야지. 강철이는 미간을 좁혔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순간 열이의 허리춤에서 작은 무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예고처럼. 그리고 사흘 뒤 무녀 열이가 다시 궁으로 입궐했다. 중궁전 앞 열이를 맞은 이는 다름 아닌 상선 김응순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무녀를 반기는 기색보다 단단히 경계하는 낯빛이 역력했다. 무녀 열이, 전하께서 곧 어전으로 들라 하셨습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를 따르던 강철이는 익숙한 듯 벌 안풍경을 두리번거렸다. 어쩐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다는 듯. 아니, 낯익은 누군가의 기억이 그 풍경 속에 있었다. 왕의 어전, 은상전. 이정은 홀로 앉아 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손엔 수명이 닿지 않은 명부가 한 장, 그리고 잘게 접힌 부적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열이가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녀 열이. 열이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의 부름을 받들고 돌아왔사옵니다. 이정은 열이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여인의 눈동자 속엔 두려움도 기대도 아닌 그저 무거운 사명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대의 손에 또다시 궁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소. 이번에는 우리 모두 끝을 봐야 할 것이다. 그 말에 열이는 고개를 들었다. 전하, 이 일은 제 사사로움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정은 미세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대를 부른 것이오. 그 순간 바깥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이가 장막을 밀고 들어섰다. 이정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윤갑 아니, 강철이. 그대는 스스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소? 강철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열이 곁에 섰다. 열이를 지키겠다는 듯한 태도.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좋소. 팔척기는 아직 도성 밖을 맴돌고 있고 풍산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이번에는 진짜 왕실의 피가 땅을 적실 것이오. 열이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강철이는 천천히 허리춤의 야광줄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다시 거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철이는 인간의 마음에 흔들리고 열이는 다시 궁으로 불려간다. 그러나 그들을 노리는 존재는 비단 팔척기만이 아니다. 숨은 칼날은 내부에 있었고 왕실의 피를 원하는 자는 점점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팔척기를 막기 위해 무녀와 악신 그리고 개혁군주의 운명이 다시 얽히는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해 귀궁 제7화에서 계속됩니다.